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안에 착공식이 열리는 겁니다. 곧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의 상징적인 행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의선 철도 현대화에 따른 경제 효과는 30년 동안 140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북한 지역의 철도가 정비되면 부산과 서울을 출발해 유럽까지 열차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오늘 착공식에 참석하는 우리 측 인사 100여 명은 조금 전 특별 열차를 타고 서울역을 출발했습니다. 잠시 후 도라산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영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한 첩보 수집이 청와대 민간인 불법 사찰이었다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주장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비위 정보를 청와대 근무 전에 수집한 것이라고 김 씨 측에서 사실상 인정을 한 가운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부처 산하기관에서 받은 공문에 따르면 박 센터장이 받는 정부 지원금 내역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김용균법을 놓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다시 논의에 들어갑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 나온 고 김용균 씨의 부모는 작업장의 열악한 환경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아들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빵값 인상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대에 경찰이 실탄을 발표했습니다. 수단 정부는 8명이 사망했다고 했지만 국제 앰네스티는 37명이 숨졌다는 믿을 만한 보고를 받았다며 시민들을 향한 무차별 발포를 비난했습니다. 남과 북이 오늘 오전 10시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진행합니다. 지난 9월이죠. 평양 공동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착공식에 필요한 물자 반출을 위해 대북 제재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 착공식에 참석하는 우리 측 인사들이 조금 전에 특별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북측 참석자들도 열차를 타고 착공식이 열리는 판문역으로 내려오는데요. 현장의 소식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열차가 지나갈 도라산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박현주 기자. 우리 측 참석자들을 태운 특별 열차가 조금 전 서울역을 출발해서 그곳 도라산역으로 일단 향하고 있죠. 몇 시쯤에 도라산역을 지나게 됩니까? 네, 모두 9명으로 이뤄진 우리 측 특별 열차가 10분 전쯤 서울역을 출발했습니다. 출발 1시간쯤 뒤인 오전 8시에 이곳 도라산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이곳에서 출경 심사를 밟은 뒤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오늘 행사가 열리는 개성 판문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차례에 걸쳐서 선발대를 개성으로 보내서 오늘 행사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마쳤고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도 오늘 행사를 위한 물자 반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네,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는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한때 나왔지만 결국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과 북에서는 어떤 인사들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됩니까? 네, 우리 측에서는 모두 1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 당 원내대표 등입니다. 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그리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포함이 됐고요. 이산가족 5명도 오늘 행사에 함께합니다. 북측 인사들도 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이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이를 비롯해서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그리고 철도성 관계자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오늘 행사에는 남북 인사들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몽골 등 해외 인사들이 8명이 함께하는데 통일부 당국자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남과 북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결국 올해를 넘기지 않고 착공식을 하게 됐는데 오늘 행사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됩니까?
네, 착공식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남북 대표들의 축사를 시작으로 해서 궤도 체결식과 도로 표지판 제막식 그리고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북측 취수악단의 공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쯤에 행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별도의 공동 오찬 없이 북측 인사들을 환송할 예정이고요. 우리 측 참가자들끼리만 개성공단 안에서 함께 오찬을 한 뒤에 다시 판문역에서 서울역까지 열차를 타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곳 도라선역에 다시 돌아와서 출경 심사를 밟는 게 오후 2시쯤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역까지 돌아가는 게 오후 3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라선역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함에 따라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제재 위반 우려는 해소됐습니다. 물론 오늘 착공식 이후에 곧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번에는 안태훈 기자가 남북 철도 연결의 경제적 효과를 짚어드립니다. 우리 측 단가로 계산한 북한 철도 건설 비용은 경의선 7조 9천억 원, 동해선 14조 8천억 원입니다. 북한 단가로 계산하면 약 9분의 1로 줄어들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경제 효과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의선 철도 현대화로 30년간 약 14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지역 관광객 만족도와 이동이 편리해지는 데 따른 비용 절감, 북한산 철강, 아연, 무연탄 등 3대 광물을 싸게 들여와 기존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계산한 것입니다. 향후 고속철을 통해 서울 평양 간 1시간,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5시간으로 열차 이동 시간이 단축되면 공항 이동 시간을 고려할 때 비행 시간에 견주어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북한 내 철도 정비가 완성되면 서울에서 유럽까지 열차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베이징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까진 이미 열차가 매일 운행하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가 고속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고속화되면 동해선 남쪽 부산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모스크바까지 8일 안에 닿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30년까지 동해선에서만 최대 1억 3천만 톤의 화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북한과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북한 협상팀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보고를 받았다며 이 같은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보낸 일종의 성탄절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입니다.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 결단의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는 모습입니다. 뒤로는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후커 백악관 한반도 보좌관이 서 있습니다. 지난주 방한했던 인물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관련 일을 하는 네 팀에게 크리스마스 이브 보고를 받았다고 썼습니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상징적인 장소와 시기를 택해 북한에 성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열흘 전 대북 협상과 관련해 서두를 것 없다고 했던 것과 온도차가 있습니다. 진전이라는 발언은 지난 10월 초 이후 처음 나왔습니다. 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비핵화 협상에 올인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도 인도적 지원 등 잇따라 유화책을 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날 보고에 앞서 북미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전 발언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이 주목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태안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부모가 성탄절인 어제 JTBC 뉴스룸에 출연했습니다.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겹게 일하다가 세상을 떠난 아들의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 씨의 사망 이후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이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죠. 어젯밤 인터뷰 내용 김선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태안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부모 김혜기 씨와 김미숙 씨는 아들의 작업 현장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탄가루가 바닥에 많이 쌓여져 있어서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내리막이 이렇게 있었는데 미끄러져서 이렇게 옆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미끄러우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트레킹화를 신고 갔는데 또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기다시피 해갖고 이제 걸어갔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김용균 씨가 일했던 현장은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그 CCTV도 봤잖아요. 예. 애가 저렇게 일하다가 죽었구나. 저렇게 머리 쑥 집어넣고 손 집어넣고 하다가 어깨 살짝이라도 찝히면 바로 딸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업 환경을 바꿔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회사는 번번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동료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면 2년, 3년 걸려도 하나를 요구해도 시행한 적이 없다고. 한 번도? 예. 그리고 뭐 빛이 희미해서 바꿔달라고 그러면 너네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나왔다 하더라고요. 예. 동료들께서도 일하면서 그렇게 그 인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그 인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거기는 동료들 우리 아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살릴 때 막 27, 8번 정도 그래 위에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부부는 아들이 겪은 불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보장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진짜 안전하게 하려면 법 개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나라가 그냥 괜찮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의 어두운 면들이 너무 많고 앞으로도 이게 시정이 안 되면 그 애들은 또다시 우리 아들들처럼 또 죽어나가는 것 자명한 사실입니다. 고 김용균 씨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인증샷 릴레이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이제 애가 숙제를 남겨놓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대신 해줄 걸. 그래서 대통령 만나면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그런 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부부는 아들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주는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이분들이 안 계시면 저 여기까지 올라올 힘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제가 용기 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탄절 날입니다.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정부에서도 우리 어둡게 이렇게 일하는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셔서 그 사람들을 다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불확실성을 키워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또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상태인 셧다운 사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셧다운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또 의회를 압박을 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해외에서 근무하는 미군들에게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후 셧다운의 전망을 묻는 기자에게 연방 정부가 언제 문을 열지 지금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We have a little bit of a shutdown because we believe in walls and we believe in borders and we believe in barriers and 그러면서 많은 공무원이 장벽 건설 비용을 마련하기 전까지 셧다운을 계속하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 언론들도 민주당이 여전히 예산안에 반대해 셧다운이 새해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린이에게 산타 위치를 알려주는 행사에서 한 말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콜먼이라는 7살 어린이에게 산타의 존재를 아직도 믿느냐면서 7살이기 때문에 그게 마지널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널이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 어린이에게 산타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한 성탄 인사에선 올해도 비기독교인을 배려하는 홀리데이 대신에 크리스마스를 사용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네, 이 셧다운 사태도 그렇고요.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어제 아침에 전해드린 대로 성탄절 전날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처음으로 2% 넘게 빠졌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어제 일본 니케이 지수는 5%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성탄절로 어제 하루 쉬면서 곧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개장을 하면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를 정면 공격했습니다. 24일 트위터에 미국 경제의 유일한 문제점은 연방준비제도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요구와 달리 금리를 올린 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트럼프는 2달 전 중앙은행이 미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통령의 24일 발언 이후 미국 증시가 급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보다 다우지수는 2.9%, S&P 500 지수는 2.7%, 나스닥 지수는 2.2% 내렸습니다. 연말에 안정세를 보이는 미국 증시에서 3대 지수가 2% 이상 내린 것은 처음입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이 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들의 유동성을 점검했는데 오히려 금융시장은 이것을 불안 요소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발 불안으로 어제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 폭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우리 증시도 미국 등 주요 시장의 하락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보다 이미 많이 내린 상태여서 낙폭이나 반등 가능성 등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무 차원에서 상당 부분 진척됐다가 미국 측의 대폭 증액 요구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협정의 유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잡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남북 간 산림협력 차원에서 양묘장용 비닐을 북측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북 제재 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 산림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당분간 양묘장용 비닐과 같은 단순 품목을 지원하면서 산림협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공항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직원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달라지는 것들 계속 소식이 전해질 텐데요. 해외 송금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은행 등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 이하의 소액은 이제 증권, 카드사에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해외 거주자가 구두 설명만으로 외화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하루 2만 달러 이하에서 5만 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서울 강남의 삼성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인데요. 연내 착공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국토부가 사업에 속도를 냈었고 이제 내일 착공식이 열립니다. 2023년 말에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합니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수수료 0%를 내세운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의 220여 곳 총괄 우체국에서 가맹점 모집을 합니다. 우체국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충남 아산시 곡교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판정은 오늘이나 내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제주 서귀포시 오조리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은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정안요금소 부근에서 BMW 520D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주행 도중 이상을 감지한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운 직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주변 야산으로 불이 옮겨 붙었고 일대 도로가 1시간 넘게 정체를 빚었습니다.
어제 오전 태국 방콕 북쪽에 있는 피사눌록의 한 골프장에서 한국인 남성 2명이 강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두 사람은 경기 도중 골프장 안을 흐르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수송선에 올랐는데 타고 있던 카트가 부딪히면서 강물에 빠졌습니다. 밤새 수색 작업이 진행됐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곳이기도 합니다. 인권 탄압의 상징인 옛 남영동 대공분실, 지금은 경찰청 인권센터인데요.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이 됩니다. 오늘 입원식이 열립니다. 광주의 경리단길로 불리는 광주 동명동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를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코스가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도보 코스를 포함한 프로그램들을 광주시가 내년 한 해 동안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바둑 랭킹 1위인 신진서 구단이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1900 결승전 1국에서는 중국의 천야오의 구단에게 졌었는데요. 2국에서는 이겼습니다. 이제 오늘 대결에서 승자가 가려집니다. 신진서 구단이 이긴다면 메이저 세계대회 첫 우승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 그리고 위험한 일은 외주업체에 돌리는 걸 막는 이른바 김용균법, 처리가 결국 해를 넘길지 오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각각 담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재판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요. 모레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고 이에 앞서서 오늘은 드루킹 일당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선고는 빠르면 다음 달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1970, 80년대 참혹한 인권 침해가 이뤄졌고 5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피해 신고센터가 오늘 문을 엽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점포 역사에 마련이 됐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대면 상담, 또 피해 생존자 모임 공간으로 쓰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높아서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공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곳곳 초미세먼지 농도 높은 가운데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도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 지방에서 나쁨 단계에 이어지겠고 또 대구 등 경북 지역은 오후에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최저 영하 1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체감 기온 영하 20도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남해안에는 아침까지, 제주에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또 전주가 5도, 대구와 광주가 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습니다. 북한은 평양과 해주 등 곳곳에서 낮에도 영하의 기온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강추위가 찾아오고 서울이 최고 영하 6도에 그치는 등 이제 우리나라도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관 동파 등 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고요. 건강관리도 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승용차가 터널이 언덕 방향으로 돌진하면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자동차에서 시작된 불은 산불로도 번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터널 진입로 위쪽 언덕으로 시뻘건 불길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차량 한 대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시 8당 1터널 진입로에서 승용차가 터널 위 언덕 방향으로 돌진했습니다. 산불로까지 이어진 차량 화재로 승용차 운전자 26살 A씨 등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남 함양군 광주 대구 고속도로에선 트레일러와 중형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 개 차로가 막혀 1시간 동안 교통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망호동에 있는 캠핑장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량 10여 대와 소방대원 40여 명이 출동해 25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잡목과 잔디 165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성탄절인 어제도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중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식당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크게 틀더니 식당으로 돌진합니다. 주방 벽이 뚫리고 유리 조각들이 흩날립니다. 원래 테이블 7대가 놓여있었던 홀입니다. 그런데 테이블뿐 아니라 이렇게 에어컨까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쓰러져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바닥에는 차에서 떨어진 와이퍼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옆에는 식자재 통들과 수저 그리고 메뉴판까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의자가 밀리면서 벽을 뚫었고 건너편 주방까지 훤히 보입니다. 영업을 마친 뒤라 다행히 손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배관이 망가지면서 가스가 새어나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가게 리모델링 하려고 빚까지 얻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몇 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됐다는 게 어떻게 영업을 해요? 이 지경으로 해놓고서.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삼성전자의 한 해외 법인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인들까지 직장 갑질의 대상이 된 건데요. 퇴사하려는 직원들이 늘고 있고 회사 측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에 해외 법인장 A씨를 조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법인장이 한국말을 못하는 현지 직원의 회의 참석을 금지했다. 또 한국인 직원과 현지 직원에게 폭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하거나 점심시간에 술에 취해 사무실에 들어왔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작성자는 A씨의 이런 행동에 회사를 나가려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사 인사부서에서 수집한 사례도 많은 걸로 아는데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게시된 글은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읽었지만 현재는 작성자가 삭제한 상태입니다. A씨는 직원 수백 명 규모의 삼성전자 해외 법인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며 문제가 확인되면 원칙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엔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회식 자리에서 부장급 직원이 생산직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글이 사내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사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한 고등학교의 교직원이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를 비판하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 교직원이 그러니까 제보자가 누군지 드러나 버린 겁니다. 유족은 이후 해당 교사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전남 장성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인 29살 정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 씨 남편은 아내가 같은 학교 교사 60살 박모 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정 씨가 교감 승진 대상자인 박 씨의 근무 태도와 과거 징계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당사자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권익위는 전남교육청에 정 씨에 대한 정보를 가린 채 답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승진 심사에 떨어진 박 씨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처리 과정에서 제보자 정보가 적힌 문건이 박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이후 박 씨는 정 씨에게 21차례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도 걸었습니다. 정 씨는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병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밤낮을 새벽에도 문자를 보내고 전화 4번 받고 나면 되게 막 우울해 힘들어하고 있고. 교육청은 단순 행정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협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JTBC 정준명입니다. 제2의 숙명여고 사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무부장의 자녀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례가 전국에 47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부터는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대로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2015년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선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딸의 학생부를 조작했다 적발됐습니다. 딸은 명문대 수시 전형에 합격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아버지가 학생부 항목 중 절반 이상을 임의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이렇게 교무부장과 자녀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사립은 32곳, 공립도 1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 전체로 확대하면 500곳이 넘습니다. 제2의 숙명여고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입니다. 일선 교육청들이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부산과 대구 등 7개 교육청은 아예 관련 규정 자체가 없고 전북은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학교를 다니는 비율이 더 높은 사립학교엔 강제할 수단도 없습니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의 경우 학생 선발권을 학교가 지니고 있어 교육부가 법으로 이를 강제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청와대에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면서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가 주장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한 비위 첩보 수집,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수집이 청와대 근무 전에 이루어졌다고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김태우 씨 측에서 이걸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 측은 어제 기자들에게 박용호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비위 첩보 수집은 청와대에 가기 전에 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JTBC가 지적한 보도 내용을 인정한 겁니다. 김 씨 측은 중앙지검 범죄정보과에 근무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문을 보내고 관계자와 연락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JTBC 보도 이전에는 이런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씨는 검찰에서 중단했던 업무를 청와대 특감반장이 적폐청산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해서 2달 뒤 재개했다고 새롭게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랐다는 겁니다. 김 씨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선제적으로 뭘 하라는 것만이 지시가 아니라 어떤 걸 하겠다고 보고했을 때 승인한 것도 지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은 2016년 9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촛불 정국 아래 업무가 태만하다는 소문이 있어 각별히 챙겨보라고 했을 뿐 적폐청산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중앙지검 근무 시절 해당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받은 공문을 보니까 센터장이 받는 정부 지원금 내역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복현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5월 24일 중앙지검 수사관 신분으로 박용호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한 자료를 창업진흥원에 요청했습니다. 창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입니다. 창업진흥원의 당시 답변 공문입니다. 진흥원 측은 김 수사관의 요청 하루 만인 지난해 5월 25일에 답을 했습니다. 박 센터장의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내역을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박 센터장의 통장 계좌 정보와 통장 사본까지 함께 건넨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김 수사관이 확인하려 했던 건 박 센터장의 사적인 비위가 아니라 정부 수당과 관련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진흥원 역시 정부 지원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영장이 아닌 공문만으로 박 센터장의 계좌 정보까지 건넨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공문까지 공개됨에 따라 박 센터장에 대한 첩보 수집이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을 놓고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성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이 온다면 어떨까요? 특히 여성 고객이라면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한 일이겠죠. 더군다나 고객으로서는 해당 대리기사가 성범죄 전과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무래도 대리운전을 부를 때는 주로 밤일 테고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더 걱정이 되죠. 신변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차를 탄다는 거에 대한 위험 그리고 부담감이.
20대 여성 2명은 지난 8월 말 대리기사를 부르는 카카오 앱을 통해 A씨를 호출했습니다. A씨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사이 여성들이 잠들자 휴대전화로 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씨의 휴대전화에선 한 달여 동안 9번이나 찍은 다른 여성들의 부적절한 사진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10여 년 전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가 처벌받은 전력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최근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횟수가 9차례에 달하는 점, 또 피해자들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카카오 측은 사건을 파악하자마자 A씨가 대리운전을 못하도록 영구 제명했다고 했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리운전 업체가 성범죄 전과자를 미리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현행법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유업에 속하는 대리운전의 경우 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실적으로 대리운전 업체가 성범죄자를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행적들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전과 기록을 저희가 어디에 의뢰를 할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도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업종에 자유업인 대리운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카오 측도 중개업자로서 고용도 하지 않은 대리기사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택시와 버스는 운수업이라 채용 때부터 전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업계도 비슷한 제도를 요구합니다.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술 먹고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조금 더 약자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조금 더 보호하고 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이미 2016년 8월 대리기사의 자격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성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이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재범률이 매우 높은 성범죄자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추가 범행과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백성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자신의 차를 대리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황당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또 연말이어서 술 마시고 대리운전 부르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대리운전 기사가 되려면 그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조회를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범죄 경력 자료를 조회를 해야 이 사람이 어떤 전과가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 전과 조회를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성범죄로 기소된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음주를 하고 오는 대리기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무면허 운전자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경찰은 물론이고 뭐 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업이라는 표현을 제가 아까 했지 않습니까? 자유업은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고요.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영업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관리 감독하려면 누군가의 대리운전 기사의 신상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의 범죄 경력을 아무나 조회할 수가 없어요. 지자체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무면허 운전자가 대리운전 기사를 하는가 하면 또 성범죄자가 또 대리운전 기사를 하는 경우도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는 법규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현재 사실 술 마시면 요즘에는 예전에는 차를 놓고 다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대리가 굉장히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리운전 기사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모든 대리기사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잠재적인 범죄자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대리운전이 자유업이기 때문에 자격 제한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자격 제한이 전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대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중개인일 뿐이다. 심지어 우리들이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고 우리가 이 대리기사를 직접 고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취지인데, 사실 우리가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때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대리를 부른다. 그럼 대부분 카카오에 소속된 분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네, 택시나 버스의 경우에는 운수업에 속하기 때문에
채용을 할 때, 기사를 채용할 때 전과 기록 같은 것들을 반드시 뭐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리 기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는 운수업으로 이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운수업자는 이제 쉽게 말하면 국민들을 이제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범죄 과거에 이제 택시 관련해서도 범죄가 여러 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는 채용할 단계부터 이 전과나 이런 것들을 다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유업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다면 법 규정 자체를 지금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리기사 분들이 이제 영업을 하는 게 연간 대략 1조에서 3조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대리기사 요금 정해져 있는 거 보셨나요? 다 제각각이죠. 그것도 규제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하. 뭐 요금은 요금, 이 사람의 신상이면 신상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최근에도 여러 건 이제 범죄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대리기사 같은 경우에도 택시기사하고 대리기사하고 뭐가 다를까요? 타는 거 똑같습니다. 네. 오히려 대리 운전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음주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에 훨씬 더 취약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 보통 상황보다. 그렇다면 대리기사 관련해서도 당연히 운수업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대리기사도 좀 특별법을 만들어서 최소한 범죄 경력이나 면허가 있는지 여부 정도 최소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뭐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현재. 이 부분은 진짜 국회에서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자 관리에 사각지대가 분명히 크게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자, 이 성범죄자들이 대리운전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뭐 청소년이라든지 아동 기관에서도 버젓이 일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범죄를 범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는 취업 제한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취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그 외에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회만 해보면 당연히 이거는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취업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재적 성범죄자가 또다시 아동 청소년 관련 그런 시설에 또 취업을 하는 그런 일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죄질에 따라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결정이 뭐 달라지겠습니다만 전자 발찌를 채우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모든 성범죄자를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뭐 심심치 않게 그런 뉴스 보실 수 있을 텐데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다거나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또다시 성범죄를 한다거나 그럼 도대체 전자발찌를 왜 채우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요. 이제 문제가 이제 전자발찌를 찬다는 건 이제 전자발찌에 이제 GPS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알고 관리할 보호관찰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심지어 그 성범죄자 300명당 1명 꼴이에요. 이 300명 모니터 다 보실 수 있겠어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데 문제는 전자발찌만 채워놓고 관리는 하지 않으니까 전자발찌를 찼다는 거, 그것만으로 이제 범죄가 예방되겠구나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거나 전자발찌를 찬 채로 성범죄를 뭐 저지르는 경우가 그렇게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인력을 분명히 좀 늘릴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 일반인들이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또 이게 불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두순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조두순은 지금 신상 공개가 되기 전이었죠, 법이. 그래서 얼굴을 지금 저희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나오면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언론에 공개하거나 SNS에 공개하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으로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분들은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이게 극단적으로 조두순이 지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신상 공개가 현실성으로 너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신상 공개 기준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조두순과 관련된 청원 때문에 시작된 일이지만 이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관련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얘기가 그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이 직접 조회하는 건 가능하지만 공개를 하는 게 불가능하고 특히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뭐 범죄자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에 어느 정도 이 법이 그 의미를 담고 있긴 합니다만 범죄자 인권보다 더 중요한 건 사회 안전이고요. 개개인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과 관련된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해서 불안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고 남성은 바깥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지금도 있을까요? 2000년대 들어서 양성평등 의식이 널리 퍼졌고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처럼 잘못된 성 역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올해 대구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직무연수 영상입니다. 이러한 성희롱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건가요? 여성은 스스로 여성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갖지 않으려 하죠. 그리고 적극적인 직업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성희롱 발생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내용입니다. 13년 전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거나 개정된 법률을 예전 법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호신술을 익혀주는 것도 좋겠죠?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이라는 표현부터도 이미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논란이 일자 영상을 배포한 연수원은 해당 과정을 패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긴 하지만 꼼꼼하게 그렇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은 있죠. 서울시의 청년 대상 일자리 교육에 사용된 교재입니다. 남성에겐 손톱이 길지 않은지, 입냄새는 없는지, 안경이 깨끗한지 등을 묻습니다. 그러나 여성 체크리스트엔 액세서리나 립스틱 색상 등이 적합한지를 묻습니다. 결국 성차별적이란 민원이 제기돼 지난달 교재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추기는 현장도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선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직업인 특강에 여학생들만 신청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에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 곳곳에 퍼진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까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성탄절인 어제 북한 종교단체가 우리 측 종교인에게 성탄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성가를 부르는 미사 장면과 설교를 하는 예배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창올림픽도 언급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우리 측 종교인들에게 보내온 영상입니다. 평양 주민들이 장충성당에서 성탄 축하 미사를 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에선 성가대가 찬송가를 부릅니다. 설교도 이어집니다. 민족 모두와 이제부터 요금까지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측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남북 교회 사이 성탄절 메시지 교환은 없었다며 북측에 메시지를 요청했더니 흔쾌히 성당과 교회 영상을 새로 찍어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가 직제협의회와 교우 형제 자매님들에게 조선 종교인 협의회를 대표하여 성탄 축하와 평화 인사를 보냅니다. 영상에는 조명균 장관과 이성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악수를 하는 모습과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사진이 담겼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평화 번영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는 문구도 적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매일 이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하루가 지나면 100명씩은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피해를 본 곳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현지에서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 폭우 때문에 쉽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순다 해협 쓰나미 피해 지역이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예상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쓰나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만조와 겹쳐 쓰나미가 해안가 마을을 넘어 훨씬 더 안쪽까지 밀려 들어갔을 거란 설명입니다. 판데글랑 지역 등은 내륙 깊은 곳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 탐지견도 투입했지만 중장비 등 기본 장비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피해 지역엔 우기까지 겹쳐 수색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25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4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구조 범위가 확대될수록 사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지 당국은 만조기가 끝나는 26일까지 쓰나미 경계 경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섬의 경사면 붕괴로 인한 쓰나미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붙잡혀 있던 불법 이민자 300명 가까이가 풀려났습니다. 성탄절 연휴 기간에 석방이 된 사람들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풀려나는 불법 이민자가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도 있네요. 네,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밤에 텍사스주 엘페소 시내에서 불법 이민자, 불법 이주자 210여 명을 석방했습니다. 이튿날인 24일엔 추가로 60여 명을 풀어줬습니다. 이들 불법 이주자는 현재 자선단체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보호시설이나 임시숙소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민주당의 한 하원 의원은 추가로 200명이 더 석방될 수 있어서 현지 시간으로 26일까지 석방자가 500여 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올해 집값이 많이 올랐었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9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112명을 설문한 결과 내년에 전국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70.5%로 집계됐습니다. 하락폭은 2%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31.3%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하락을 점친 응답이 8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내년에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58.9%로 집계됐습니다. 네, 끝으로 밤사이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어젯밤 11시 56분쯤 충남 서산시 인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만 집안에서 7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수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공기질 나쁨, 오후 찬바람, 그리고 내일 강추위인데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출근길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먼지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해소되겠습니다. 오후부터 차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 아침부터는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곳곳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예상 체감기온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이렇게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뿌연 하늘과 함께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자기 전에 날씨 좋기를 바랐는데 맘대로 안 된다. 마스크 꼭 써야겠다고 말씀하셨고 운동을 또 쉬어야 하네 하시며 괴로워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파에 공기는 깨끗해지겠지만 갑작스런 추위인 만큼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에서 올해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죠.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측 인사 100여 명을 태운 특별 열차는 잠시 후 우리 측 최북단 열차역인 도라산역에 도착합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다시 연결합니다. 박현주 기자, 아직까지 우리 특별 열차 도라산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네, 1시간쯤 전 서울역을 출발했으니 이제 잠시 뒤면 이곳 도라산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전 8시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곳 도라산역에서 열차에서 내리지는 않은 채 객차 안에서 출경 심사를 밟게 되고요. 이후에 열차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오늘 행사가 열리는 개성 판문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행사에는 우리 측에서는 100여 명이 참석을 하는데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 당 원내대표들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북측 인사들도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을 해서 판문역으로 올 예정인데요. 남북 관계를 담당하는 이성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주빈으로 참석을 하고요. 이외에도 민족경제협력위원회와 철도성 관계자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행사에는 남북 인사들뿐만이 아니라 중국, 몽골, 러시아 등 해외 인사도 8명이 자리하는데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의 일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라산역에서 잠시 출경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특별열차는 개성 판문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착공식 행사 오전 10시부터 1시간 정도 예정돼 있는데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까요? 네, 남북 대표들의 축사를 시작으로요. 친목 서명식과 궤도 체결식, 도로 표지판 제막식, 그리고 기념 촬영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또 북측의 개폐회식 공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쯤이면 모든 행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의 공동 오찬은 없이 북측 인사들을 환송하게 됩니다. 우리 측 참석자들은 이후에 개성공단 내에서 함께 오찬을 한 뒤에 다시 이곳 도라산역을 거쳐서 서울역까지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일정상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서울역에 마지막으로 도착을 하는 게 오늘 오후 3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라산역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앞으로 2시간쯤 뒤인 오전 10시부터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시작됩니다.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래도 첫걸음을 뗀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재회를 고대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고 결국 오늘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남북 간에 약속한 건 지킨다는 의미가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 경협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민족의 혈맥을 잇는 사업인데 이걸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남북이 합의로 이 공동의 의사를 모아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남북 관계가 북핵 문제만 조금만 진전이 되면 활발하게 진전이 된다는 걸 전 세계에 과시하는 거다. 그리고 요번에 그 외국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특히 중국, 러시아, 몽골 그리고 유엔의 이스캡이라고 유엔 아태 협력위원회 여기서 그러니까 철도에 관한 동북아 공동체를 만드는 관련국과 유엔 기구가 다 오기 때문에 좀 아쉽게도 미국과 일본은 안 오지만 그래서 전 세계에게 남북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제 과시하는 행사고 비핵화만 되면 경협을 활발히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는 이 되돌아가지 그러니까 다시 경색 국면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미국에게도 남북 간의 관계는 향후에도 많이 발전할 거라는 걸 좀 압박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네, 남과 북이 올해 안에 하기로 했고 양측 모두 의욕을 보였던 것이 크게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이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도로 철도 연결 착공식이었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종전선언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무산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철도 착공식에 그만큼 더 힘을 주고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 방안은 제가 보기에는 1월 중순에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진전이 있으면 오히려 더 그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이 2월 말이나 3월쯤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2월 말이나 3월 전에는 서울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종전선언은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조금만 비핵화 조치를 하면 미국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미국이 제일 못 해주겠다고 하는 건 제재 완화나 제재 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연락사무소, 평양과 워싱턴 DC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든지 종전선언하는 거는 의외로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3가지 모두가
조금 금년을 좀 두 가지는 넘기지만 네. 이것이 실현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철도 연결 착공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성탄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북한과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건 뭐 물밑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접촉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일단 뭐 북한 의무상이라든지 미국의 국무성 고위 관료가 베트남이나 몽골을 다녀갔고 네. 이게 이제 1, 2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되면 아마도 아시아권 김정은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자기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몽고의 울란바토르나 베트남의 대도시가 정상회담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정상회담 진행 자체는 물밑에서 되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내용, 의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싸움이 되고 있지만 지금 저 화면에서 보이는 싱가포르 비건하고 앨리슨 후커가 트럼프한테 백악관에서 지금 보고하는 장면은 내용을 아마 보고하는 것이 아닐까. 네, 지금 나오고 북한이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게 미국한테는 정확히 뭐고 이제 뭐 제재 완화를 포함해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제사절단을 보내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요구가 이런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거는 상응 조치가 있으면 추가로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는데 뭘 하겠다라고 그러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뭐인데 그중에 뭐는 검토해 볼 만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상회담 자체는 1, 2월에 하는 걸로 진행이 물밑에서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후면 김, 지난번에는 그냥 김정은이라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위원장이란 칭호를 하면서 한 거는 신년사에서 딴 생각하지 말고 나는 정상회담 할 용의가 충분히 있으니까 좋은 기조로 북미 관계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라. 왜냐하면 신년사를 한번 하면은 김정은 자신도 거기에 얽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신년사 기조를 북미 대화를 하는 쪽으로 잡아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좀 봅니다. 네, 그래서 새해 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대북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이 나오고 또 이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착공식이 진행이 된 다음에도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북 제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한 것이죠. 그럼요. 지금 이제 조사를 했지만 정밀 조사가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 마련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설계도 해야 되고 계획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 좀 설사 제재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에 그냥 막 공사 들어가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할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리는 걸 조금 기다릴 시간은 좀 있다. 따라서 이제 북한도 그렇게 아주 초조해하지는 않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비용 마련이 아닐까 싶어요. 비용이 경의선만 해도 7조 원이 들고 그다음에 동해선은 더 길기 때문에 14조 원 최소한 든다 그러니까 20조 원이 넘는 돈이 드는데 이 돈을 우리가 다 비용 부담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국제 컨소시엄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비용이 들어가면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회수 방안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지 우리 경제도 지금 어려운데 따라서 우리가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빨리 서두르야 될 건 개성공단이 재개가 아니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당초 오늘 남북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뭐 예전에 좀 오래전에 뭐 전망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전망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장관급 인사들만 참석을 하게 됐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 지금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 시간을 회담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든가 아니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위해서 따로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하시는 게 낫지 저거는 지금 행사를 위해서 만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회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남북관계에 현안이 아무것도 없고 아주 잘 되면 또 만나거나 아니면 정식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회담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하지 않았다는 우리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서 일본 방위성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레이더를 쏜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도 이 같은 주장에 가세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 해군 함정이 사격 통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 시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P1 초계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초계기는 저공 비행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빠르게 저공하는 일본 초계기를 식별하기 위해 영상 촬영용 광학 카메라를 켠 것이라는 우리 국방부의 설명을 반박한 것입니다. 코리아 코스트라는 호출을 들었다는 데 대해서도 그런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計3つの周波数を用いて、韓国海軍艦艇、艦番号971、と英語で、計3回呼びかけました。 일본 방위성은 확실한 데이터가 있다면서도 분석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선 한국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성탄절인 어제도 세계 곳곳에서 시위와 테러, 총격전 등으로 여러 명이 숨지고 다쳤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빵값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단 독재 정부가 발포 명령을 내려 37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는 외교부 건물이 자살폭탄 테러 공격을 받아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빵값 인상을 계기로 촉발된 아프리카 수단의 민중 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단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시위가 수도 하르툼을 비롯해 전국 10개 도시로 확산되자 실탄을 발포해 시위대를 유혈 진압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금까지 37명이 숨졌다는 믿을 만한 보고를 받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수단 정부가 빵 가격을 1수단 파운드에서 3수단 파운드로 올리기로 한 데서 촉발됐습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는 가운데 주식인 빵 가격까지 손을 대자 서민들이 못 살겠다며 거리로 나선 겁니다. 이후 30년째 장기 집권 중인 알바시르 정권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도 드러나며 정권 전복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는 외교부 건물이 자살 폭탄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무장한 3명이 폭탄을 장착한 차량으로 돌진했고 최소 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를 감행한 범인들은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 조직원으로 의심된다고 리비아 보건부가 전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일대에서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총격전과 은행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파울루시와 인근 도시에서 24일 밤부터 25일 새벽 사이에 괴한들과 경찰 간의 총격전으로 최소한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중국 남부 푸젠성에서 괴한이 버스를 납치해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어제 오후 흉기를 든 남성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도망치자 남성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행인들을 향해 돌진했는데요. 버스에 치여 5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당국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북부 탈 아파르에서는 차량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는데요. 정확히 어느 장소에서 폭탄이 터졌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 푸에블라주의 주지사 부부가 헬리콥터 사고로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푸에블라에서 알론소 주지사와 상원 의원인 남편을 태운 헬리콥터가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부부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추락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론소 주지사는 멕시코 최초의 여성 주지사인데요. 취임한 지 채 2주도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의 사고 소식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나려는 뺑소니 차량을 시민들이 막아섰습니다. 마트에서 술을 훔치려다 걸려 도망치던 두 사람. 시민들이 부수고 때려서라도 차를 막아보려 하지만 뻔뻔한 운전자는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결국 뺑소니 차량은 다른 차량까지 들이받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이 차에 치인 행인 2명 중 1명은 현재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이 뺑소니 차량을 쫓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발전소 굴뚝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 같은 회사 노동자가 세운 최장기간 굴뚝 농성 기록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이들의 건강도 또 염려가 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도 나서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헬멧과 보호장구를 갖춘 의사와 사제들이 아파트 25층, 75m 높이의 굴뚝에 오릅니다. 409일째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 홍기탁 박준호 씨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기도 힘든 폭 80cm의 공간에서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잠은 잘 주무십니까? 예, 잘 주무시고. 한 번씩 뭐 깨는 건 있는데. 일렬로 나란히 앉아 캐럴을 부르며 성탄 기도회도 열었습니다. 검진을 마친 의사들은 두 사람의 혈압과 혈당 수치가 낮고 근육량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경고했습니다. 홍기탁, 박준호 씨가 다니던 한국합섬은 파산한 뒤 8년 전 스타플렉스에 인수됐습니다. 이후 스타플렉스의 정리해고에 반발한 노동자가 408일간 굴뚝 농성을 벌인 끝에 고용 승계 약속을 받았습니다. 파인텍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노사 합의는 잘 되지 않았고 또다시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파인텍 노동자들은 다시 스타플렉스가 내려다 보이는 굴뚝에 올라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웃으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싸울 테니까 그때까지 잘 견디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사회도 나섰습니다. 차광호 파인텍 노조지 회장과 함께 무기한 연대 단식에 나섰고 희망버스 활동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 속에 연내 해결의 바람이 절실해지면서 정부나 정치권 등 제3자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어제 크리스마스였지만 유례 없이 전 세계 증시 폭락 소식까지 전해졌고 올해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별로 안 난다고 말하는 분들 많으셨습니다. 서울 종로나 홍대 앞 같은 중심 상권의 상인들은 그래도 손님이 몰리는 연말도 올해는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홍익대 근처에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는 곽세비 씨는 올 연말 작년보다 손님이 부쩍 줄었다고 느낍니다. 12월부터 이제 많이 나가는 편인데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눈에 띄게 좀 적기는 해요. 판매 개수가. 하루 평균 20개에서 30개 그 정도는 개수가 줄었어요. 경기 부진에 거리의 유동인구가 줄면서 매출도 떨어지는 겁니다. 서울의 핵심 상권 중 하나인 홍익대 일대에선 이렇게 비어있는 상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공실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6곳 중 1곳꼴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사무실이 밀집한 종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성우 씨도 연말 장사가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종로의 특성상 많은 사무실들이 공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의 모임의 횟수들이 한 10%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월 평균 매출은 올 들어 10% 넘게 줄었습니다. 문을 닫는 가게가 늘면서 도소매업 종사자 수도 올 들어 3.6% 줄었습니다. 자영업발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내수 활성화와 함께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재취업을 돕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범 가운데 하나가 오래된 경유차입니다. 이걸 LPG 트럭으로 바꾸도록 정부가 지원 계획을 밝히기는 했는데 지금 책정이 돼 있는 예산이 1,000대 분량도 안 된다고 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휴일이지만 거리에 1톤 트럭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차체가 작아 기동성이 높다 보니 택배나 푸드트럭, 배달용 차량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밀집 지역의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니다 보니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정부가 이 중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트럭으로 바꾸면 기존 폐차 지원금 165만 원에 400만 원을 더해 565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톤 LPG 트럭 가격이 1,500만 원 정도니까 900만 원 가량이면 차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책정된 예산은 고작 950대 분량뿐입니다. 등록한 지 13년이 넘는 노후 경유차 269만 대 중 절반이 화물차, 1톤 트럭은 50만 대 정도 되니까 0.2%에 불과한 겁니다. 환경부는 일단 영세 사업자 등을 먼저 지원하고 모자라면 추경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후 1톤 트럭의 10%만 지원해도 2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초미세먼지를 훨씬 많이 배출하는 대형 화물차 차주들은 700만 원이 넘는 현재 보조금도 턱없이 적다며 버티고 있는데 마냥 올려줄 수도 없어 환경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일부 상인들과 빚어지고 있는 갈등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충돌이 적지가 않습니다. 반발하고 있는 상인들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추진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로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지역 유명 재래시장인 번개시장입니다. 과일과 채소, 곡류 같은 각종 상품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 상가에서 바깥쪽까지 상인 600명 정도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 상인들, 이 안쪽과 바깥쪽 둘로 나뉘어 있고 이 갈등은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 2009년 건물 외벽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해당 부지가 구청 소유란 걸 알면서부터입니다.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붙어있는 벽은 다름 아닌 이 점포 안쪽입니다. 원래는 이 건물 외벽에 붙어야 하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 이 안쪽 상인들은 이런 점포가 자신들 건물 앞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바깥쪽 상인들은 이곳은 그저 도로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상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상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내왔던 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왜 나라의 땅인데 왜 자기들 재산이 되는 건가요? 정부 돈 가지고 자기들 세를 받으면 안 되지. 하지만 건물주를 비롯한 내부 상인들은 이들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차만 끝이 요 콘크리트 있는데 여기까지가 땅이에요. 건물이에요. 이만큼은 우리는 땅을 쓸 수가 없잖아요. 상인회가 둘로 나뉘어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현대화 사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화재로 노점 10여 곳이 피해를 입으면서 현대화 필요성은 더 커졌지만 구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조율을 해보려고 해도 이게 너무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쉽진 않아요. 인정을 못 해준다 이게 서로가. 이번에는 인천의 소래포구 어시장입니다. 지난해 3월 역시 불이 났던 곳이죠. 이 옆쪽에 보면 임시 어시장 가는 길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현수막이 붙어 있는 이 철제 울타리가 이 길을 따라 100m 넘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울타리 너머가 바로 현대화 사업 부지입니다. 1200평 정도 공간인데 아직 텅 비어 있습니다. 올 초 부지 매입을 마무리한 인천 남동구청은 연말까지 착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가을에 짓는다, 봄에 짓는다 계속 그랬잖아. 근데 지금 아직 실행이 안 되니까. 하지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 내 상인회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상인들끼리 하나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지 누구 탓은 못해요. 지난달 선거를 통해 새로운 상인 대표를 선출했지만
전임 임원진이 인수인계를 거부하며 사업 착공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상인들은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내부대로 일을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당신들도 하기 쉽게 하는 얘기예요. 지난 2015년 10월 신시장 건물이 완공된 노량진 수산시장. 하지만 일부 점포들이 새 건물로 이전을 거부하면서 갈등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시장 상인들은 새 건물 공간이 비좁고 임대료도 비싸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수협 측이 단전, 단수 등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지만 100여 개 점포의 상인들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제 생각대로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 시장을 거부하는 거지. 수협 측은 더 이상 신시장 입주를 받지 않겠다고 최후 통첩까지 하며 양측의 접점은 더 멀어졌습니다. 착공 전부터 완공 후까지 논란을 겪는 상황. 전문가들은 사업에 앞서 상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성탄절을 보내러 시장을 찾는 시민들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 이 과정에서 시민들뿐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기대와 설렘을 심어주는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박민규입니다. 요즘 피겨 팬들 사이에서 김연아의 스페인 공연이 화제입니다. 올 초 평창올림픽 성화를 점화하면서 깜짝 등장한 뒤로 4년 만에 아이스쇼에 복귀했고 이번에 해외 공연도 치렀습니다. 김연아의 스케이트 2막을 온누리 기자가 전합니다. 영화 팬텀 스레드의 의상실 속 실크 원피스를 입은 김연아는 우아한 연기로 낯선 팬들도 사로잡았습니다. 찰리 채플린 영화 속 음악을 배경 삼아 양산을 들고 하늘하늘한 몸짓을 수놓았고 검은 중절모와 함께한 중성적인 연기 뒤엔 반짝이는 의상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짧은 시간 다양한 감성을 풀어낸 김연아의 공연은 한 장면 한 장면이 영화 같았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첫 쇼처럼 김연아에게 올 한 해는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져온 성화를 스스로 성화대에 붙이며 올림픽 문을 열었고 긴장 속에 치렀던 그간의 경기와 달리 이번엔 후배들을 응원하며 좀 다른 올림픽도 경험했습니다. 은퇴한 지 4년 만에 세계적인 스포츠 전설들에게 주어지던 특별한 상도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벗어뒀던 스케이트를 다시 신고 돌아왔는데 4년 만에 치러낸 얼음판 복귀와 이번 해외 아이스쇼는 점프 없이도 꽉 찬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빈틈없는 연기로 팬들을 설레게 했던 선수 시절처럼 올해 김연아의 스케이트 2막은 짧지만 긴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어제 북한과의 평가전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2016년 12월 인도네시아전 패배 이후 A매치 1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베트남은 내년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을 앞두고 오는 31일 필리핀을 상대로 마지막 평가전을 치릅니다. 지난 시즌 은퇴한 프로농구 DB 김주성의 은퇴식이 어제 강원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은퇴식에서는 김주성의 선수 시절 등번호인 32번의 영구 결번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김주성은 16년 동안 팀의 챔피언 결정전 우승 3차례, 정규리그 우승을 5차례 이끌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잠실 라이벌전에 앞서 진행된 문경은 SK 감독과 이상민 삼성 감독의 3점슛 대결에서는 문경은 감독이 11대4로 이겼습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연이 내일부터 진행되는 무바달라 월드 테니스 챔피언십을 통해 2019 시즌을 시작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조코비치와 나달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정연은 대회 첫날인 내일 203cm의 장신 선수 앤더슨과 1회전 경기를 치릅니다. 여기서 이긴 선수는 모레 금요일에 세계 랭킹 2위인 나달과 준결승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아침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공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으로 대부분 지역에 하늘이 뿌였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 지방에서 미세먼지 수치 나쁜 단계에 이어지겠고
대구 등 경북 지역은 오후에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먼지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해소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내일 아침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최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거기에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체감기온 영하 20도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남해안에는 아침까지, 제주에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청주와 대전이 4도, 대구와 광주가 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습니다. 북한은 평양과 해주 등 곳곳에서 낮에도 영하의 기온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강추위가 찾아오고 서울이 최고 영하 6도에 그치는 등 이제 우리나라도 한낮에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관 동파 등 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고요. 건강관리도 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남북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안에 착공식이 열리는 겁니다. 곧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의 상징적인 행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의선 철도 현대화에 따른 경제 효과는 30년 동안 140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 측이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비첩보 수집이 청와대 근무 전부터 한 것이라는 JTBC의 보도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또 센터장의 사적인 부분이 아닌 정부 지원과 관련된 정보였음을 김 씨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 처리를 놓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다시 논의를 진행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에 대해 심의할 계획입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내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이 구형을 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결심 공판은 모레 열립니다. 선고는 다음 달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